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인데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던 예산안, 일명 감액 예산안으로 불리는데 이걸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일단 국회의장이 보류시켰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단독 통과시킨 이 감액 예산안, 정부 예산안의 야당판 수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었고요.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날치기 감액 예산안이라며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법정 처리 시한은 일단 넘기게 됐습니다. 자, 우원식 의장 발언 잠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네, 우한식 의장이 이 말을 하면서 현재 이 상태로 야당이 단독안으로 올려놓은 상태로 그냥 바로 처리를 해버리면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거든요. 서정욱 변호사님. 자, 해마다 연말이면은 반복되어 온 상황이에요. 예산안 갖고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는 것. 늑장 처리한 것도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지금 야당이 단독안으로 예산안을 이렇게 올린 것도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죠. 아마 사상 초유인데요.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봐요.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 방탄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이제 수사했던 경찰이나 검찰이나 전부 특활비나 특정 업무 경비를 영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제 말은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국정 마비 시기자 대통령실 예산 있죠. 문재인 정권 때는 1년에 평균 한 96억 정도 썼어요. 네. 근데 이번에 82억을 했는데 이걸 영원으로 만들어놨어요. 영원으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대통령 공약 중에 동해안 석유 시추 있죠. 네. 이것도 거의 다 삭감해가 몇 억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공약이나 국정을 발목을 잡고 그다음에 검경이나 수사하는 이제 기관의 특활비를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권 때 감사를 많이 했잖아요. 예. 이걸 또 영원으로 깎아놔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저는 예산권 가지고 장난치면 되는가? 국민의 돈입니다. 민주당 돈이 아니에요. 국민의 돈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쳐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죽하면 오늘 문화일보 사설에는 뭐 망나니 짓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사설 제목이 그래요. 문화일보에. 근데 문제는 국회 예산이 있죠. 국회 예산은 특활비하고 특정 업무 경비가 194억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뭐 기밀 수사를 합니까? 국회 예산이 그대로 194억이 그대로 통과됐어요. 다른 예산 다 깎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국회는 역대 처음 봤습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이 뭐 때문에 특활비가 필요하고 특정 업무 경비가 필요한데 본인들 것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다 잘라버린 말도 안 되는 게 예산 아닙니다. 예. 일단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예산안 공세 또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찰을 표적으로 한 방탄, 그러니까 좀 보복성 성격이 있다는 말씀, 그리고 이제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자, 장현주 변호사님 반론 들어보죠. 글쎄요, 저는 집권 여당이 너무 협상력도 또 정치력도 부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사실 예산국회 상황에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좀 소명이 되지 않는 특활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여왔었거든요. 그리고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예산은 민주당의 돈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돈도 아니죠. 당연히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소명이 되는 곳, 검증이 되는 곳에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인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쌈짓돈처럼 국민들의 혈세를 쓰는 것 당연히 국민들이 그대로 보고 있으지는 않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단 기본 기조가 불효불급하거나 또는 이제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는 특활비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이 이번에 제대로 손을 보겠다라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특활비를 중심으로 지금 삭감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예산안이 67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 4.1조 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0.6%에 불과하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 감액되었다라고 해서 마치 국정이 마비될 것이다 또는 뭐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정치 공세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도 듭니다. 네, 우원식 의장이 오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을 이제 시한으로 그때까지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제 처리를 하라는 그 시한으로 못 박았는데 여야가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진척을 볼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자, 국회의장이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 전까지도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 오늘 지도부 발언 잠시 보겠습니다.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깎은 게 아닙니다. 0입니다. 그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제된 특활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다.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네, 야당이 정부 원안에서 약 4조 원을 삭감했고요. 예비비도 절반으로 줄였는데 네, 화면 보면서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지출액이 이제 4조 원 정도 줄었죠. 예비비는 이제 절반 정도로 이제 줄였고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부터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대통령실 특활비라든가 검찰 특경비 특활비, 감사원의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까지 모두 이제 0원으로 이제 다 없앤 거죠. 예산 자체를 없앤 부분. 이 부분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지적을 한 것이고요. 비판한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삭감된 예산이 지금 4조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 갖고 왜 민생을 볼모로 한 것이라고 비판을 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전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세부 내역을 보십시오. 예. 대통령실의 특활비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평균 연 96억을 썼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연 96억의 특활비를 썼다고요. 예. 근데 그거는 뭐 투명하게 특활비란 게 모든 걸 투명하게 다 적어놓으면 이게 특활비가 아니죠. 원래 이제 그 특수한 분야에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투명하게 다 뭐 할 것 때문에 일반 예산으로 쓰지 왜 특수활동비입니까? 그럼 이게 문재인 정권은 왜 5년 동안 매년 96억을 쓰다가 네. 0원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청와대에서 이게 특수활동비가 필요 없습니까? 통치행위나 이게 대통령 하다 보면 필요하잖아요. 모든 걸 이렇게 투명하게 영수증으로 다 할 것 같으면 이게 특활비가 왜 필요하냐고요. 대통령실 0원이고 검찰 때도 그래요. 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게 검찰이 다 이 예산 있었잖아요. 본인들이 검찰 할 때는. 근데 지금 와서 이게 정권 바뀌고 0원으로 이게 만들었잖아요.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국회는 한번 보자고요. 국회는 이게 특활비 그렇게 깨끗하게 국회는 어디선지 정확하게 정비합니까? 예. 솔직히 말하면 이게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가 뭐 필요합니까? 뭐 투명하게 써도 되잖아요, 국회는. 근데 특수활비를 남겨놓은 거예요. 예. 특정 업무 경비까지 194억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다른 데 다 0원 만들었잖아요. 이게 저는 보복 아니냐. 그럼 이게 국회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만 딱 남겨놓고 다 없애버린 건데 그 야당이 말하는 논리대로라면 국회도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국회가 이게 특활비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국정원에 북한 공작하거나 예. 아니면 이게 마약 수사다 보면 이게 정보원들 뭐 하거나 이거 다 일일이 영수증 다 첨부하면 수사가 됩니까? 이런 게 기밀 수사. 경찰도 대공수사권이 이제 경찰이 하잖아요. 그럼 이게 특활비 얼마 되지도 않은 경찰권을 영원 만들어면 아무것도 수사하지 말고 그냥 놀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예. 돈 없는데 자기 돈으로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대공수사를. 이게 뭡니까 이거? 완전히 경찰 수사나게 검찰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수사비를 안 준다는 말은. 근데 국회는 특활비가 그러니까 어디 쓰느냐 말이에요. 외국 가서 현금 나눴습니까? 옛날에 홍준표 대표 뭐 생활비 때문에 논란돼가 자기들이 이미 많이 깎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도저히 국회 특활비는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지금 뭐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건 딱 두 가지예요. 네. 왜 그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다가
왜 야당이 됐을 때 이렇게 감액 처리하느냐 이거 갖고 또 국회 특활비는 왜 없애지 않았느냐 뭐 이 두 가지 지점 이렇게 그렇죠. 일단 뭐 지적하셨는데. 전 정부 때 일을 또 끌어오시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전 정부 때 특활비가 어떻게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에 정 정부 시절에도 특활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지 못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지금이라도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만약에 특활부가 그동안 특활비다 뭐 이런 뭐 비밀리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혈세를 사실상 쌈짓도 쓰듯이 빼와서 쓰고 있는 그런 나쁜 관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쓰는 특활비를 못 쓰게 하는 것 저는 국민들께서 호응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 때도 그랬다라는 이야기만으로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특활비를 감액해야 된다라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서 오히려 야당의 손을 들어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회 특활비에 대해서는 국회 입장에서는 2018년도, 19년도 지나가면서 많은 부분이 삭감된 것은 분명합니다. 2018년도에는 특활비가 한 63억 정도였는데 19년도에 9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든 바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도 지금 아까 뭐 몇백억이다 하셨지만 그중에는 이제 특경비도 있는 것인데 특활비는 9억 원 정도에 지금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삭감되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도 마찬가지로 특활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투명해져야 된다라는 점에 공감이 들고요. 물론 어떤 수사상으로 또는 대통령실이 통치행위상에 기밀스러운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항목 부분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공개를 하는 대상을 뭐 국회에만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비공개로 할 부분이 있다라는 명목 하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전부 무시하고 국민들의 혈세를 마음대로 쓴다 이런 것은 야당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다 생각됩니다. 네, 뭐 특활비 논란에 대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특활비뿐만 아니라 정부의 그 주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도 지금 삭감을 했거든요. 네, 화면 보겠습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영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505원짜리를 이제 8억 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뭐 개발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그 정부 원안에서 이제 삭감된 그 예산안들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또 이 정부 예비비도 이제 절반으로 지금 삭감한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혁신당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예비비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국가 비상금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본질적으로 국회가 사전에 좀 검증을 하거나 사전에 이 부분을 제대로 돌아볼 수 없는 또 본질적인 한계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해서도 야당 입장에서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가 1조 5천억 정도가 항상 사용이 됐었고 뭐 작년에도 1조 3억 정도가 쓰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럼에도 4조가 넘는 부분을 예비비로 책정하는 부분을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서 예비비를 뭐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이라든지 뭐 정상 외교 비용이라든지 또는 관저 이전 비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용돼서 사용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야당으로서는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뭐 전체를 다 없앤 것도 아니고 한 절반 정도 삭감이 돼서 2조 넘는 금액이 지금 이미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국민들께서 보시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뭐 그 주요 사업,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도 그렇고요. 예비비가 이제 이만큼 줄어들면 그 재난 재해 대응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 여기도 좀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나오던데 사실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건 이제 이런 게 대선 불복이라 봐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공약을 해가지고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으면요. 웬만하면 이게 대통령이 소신껏 정책할 수 있는 거는 좀 이게 허용해야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지금 전문가들이 상당히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큰 돈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500억인데 이걸 8억이라는 말은 아예 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통령이 공약이고 대통령 사업인데 이거 대통령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요. 지역화폐 있죠. 뭐 코나이처럼 특혜 수사받고 있는 업체들 많잖아요. 이걸 이게 2조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 얼마나 이게 이꼴이 많이 그게 수사받고 있는 게 한두 개입니까? 지역화폐. 이재명 대표하고 이게 코나이가 지금 압수액이나 수사받고 있는 게 많아요. 여러 의혹으로. 제 말은 이게 이런 걸 2조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통령이 이재명입니까? 윤석열입니까?
본인이 아무리 의석이 많다 해도 이게 대통령을 인정한다면 행정부가 예산 편성권이 있잖아요. 최소한의 대통령이 사업을 존중해 줘야지 500억을 8억에 나면 이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는 이거는 국민이 대통령 뽑은 데 대한 이게 불복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전공의 지원 사업, 의사 의료 교육이 중요한데 이건 또 왜 깎습니까? 저는 이것도 이게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 항목도 그렇고 특히 예비비라는 게 어디서냐면 주로 재난에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응급 상황이 있죠. 예를 들어 아주 급한데 지금 너무 자영업자가 어렵다. 이럴 때 이자 좀 혜택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쓰거든요. 따라서 이게 이렇게 많이 줄여버린 거는 오히려 이게 국회라는 거는 예산을 감시하는 건 자기들이 편성권 행정부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들이 뭐 정책을 다 하는 것처럼 편성을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 상정은 보류됐죠.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만 이제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예고한 대로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야권은 모레 4일 탄핵안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자, 오늘 나온 한동훈 대표의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찍어나겠다고 탄핵하는 것. 이게 대한민국의 2024년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희는 너무 이거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앞서 서정우 변호사께서 뭐 이제 예산안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발목을 잡는 것은 대선 불복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탄핵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 변호사님? 지금 탄핵 뭐 이제 너무 남발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여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일단 입법부의 그 행정부 견제 수단으로서 이제 탄핵안을 좀 활용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단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죠. 탄핵소추라는 것이. 특히 감사원장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또 고위 공직자고 또 독립성이 보장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할 국회의 권한은 탄핵소추권 밖에는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런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 50km로 달려야 되는 제한 속도가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곳을 역주행으로 200km로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선 일단 멈춰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감사원이 했던 감사의 행태를 본다면 전 정권에 대해서 특히 고도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파헤치는 감사를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법적 잣대를 대고 수사 의뢰를 해오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물론 전 정부가 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뭐 문제 소지가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이 감사원의 감사가 지나치게 선택적 감사가 아니었느냐 이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게다가 감사원장께서는 예전에 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기능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셔서 굉장히 큰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그 발언처럼 감사원이 지금 현재 정치적 중립도 잃어버리고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도 잃어버린 채로 사실상 현 정부에 기여하는 그런 부서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헌법적인 그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멈춰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국회가 쓸 수 있는 탄핵소추권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과 감사원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멈춰 세우기 위한 견제 수단으로서 이제 탄핵을 좀 봐야 된다는 취지의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서 변호사님 반론 들어보죠. 이것도 이제 이거 사상 초유죠. 우리 그 해방 이후에 이런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모든 게 더 아주 뭐 완전히 불법 기관으로 변질됐을까요? 그러면 이게 옛날에 뭐 다른 과거의 정권보다 검찰이 특별히 더 나빠지고 불법을 저지르고 감사원이 특별히 더 불법을 저지를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오히려 이게 그 국회가요. 지금 18번째입니다. 18번째.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권한은 맞죠, 형식적으로. 그러면 이게 우리 민주주의가 왜 무너지느냐 하면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자제를 못하고 마음껏 이게 권한을 내 마음대로 남용 휘두르면요. 이러면 이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모든 정치학자들이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탄핵을 하면서 과반이니까 앞으로 민주당이 천년만년 과반 정당 아닐 거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이 과반이다. 민주당 정권이다. 이럴 때 장관부터 총리, 감사원장 다 탄핵하면 그게 정권이 민주주의가 유지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감사원장만 보자고요. 감사원의 성격도 모르는 것 때문에 감사원은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관청이에요. 예를 들어 대법원의 전합의체하고 똑같아요. 대법원의 전합의체 13명이죠. 근데 만약에 무죄를 이재명 대표 유죄했다 해서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감사원장이 특별한 권한이 없어요. 7명의 감사위원이 모든 감사에 대해서 의결하고 다 이게 결정하는데 왜 감사원장을 탄핵하느냐. 이게 감사원의 성격을 잘 몰랐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민주당은 모든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놔요. 김건희는 항상 유죄다. 근데 김건희에 대해서 무죄하면 탄핵. 그다음에 김건희에 대해서 감사 못 밝히면 탄핵. 이 사람들은 김건희는 유죄라고 딱 자기들이 선입견 내리나 그게 아니면 전부 탄핵이야.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겠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뭐 사상 초유의 탄핵권을 휘두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원인도 있을 겁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국회에서 이렇게 탄핵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께서도 벌써 25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저는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입장에서는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탄핵권을 지금 계속해서 사용해야 될 만큼 지금 정부 여당의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국가기관의 행태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토요일이었죠.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는 야권의 장외 집회가 또 열렸습니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5번째 집회였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연단에 올라가서 발언하진 않았습니다만 대신 연단에 오른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감옥 가지요. 국회 임기는 윤석열보다 1년 길고 국민 임기는 영원 무궁.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다 못 버텼는데 무슨 수로 버팁니까? 25주 6개월 안에 승부를 냅시다. 네, 뭐 이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는 이 발언을 두고 또 언론이 많은 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법률적 생명이 6개월 좀 남은 것 같아요. 선거법이 633이잖아요.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그럼 이게 2심, 3심 하면 33, 6개월 남았으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대법원에 그 당선 무효되기 전에 아마 그 끌어내려 보자. 뭐 이런 게 주장 같아요. 6개월 내에 승부 보자는 게. 근데요, 어떻게 끌어내릴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요, 광화문에 자발적으로 막 수십만이 넣었죠. 그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몇 명이 옵니까? 동원하고 이게 총동원해도 경찰 출산 뭐 8,000명, 10,000명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게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그다음에 또 6개월 내에 뭐 탄핵하면 국회에서 3분의 2가 통과돼야 되는데 누가 이게 탄핵 찬성하는 국민의 힘이 있습니까? 또 이게 헌재는 어떻습니까? 이미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압도적 다수예요. 지금 6명 중에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 중도 보수가 4, 그다음에 진보가 2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끌어내렸는데 못 버텼다는데 윤석열 끌어내리잖아요. 6개월 내에. 그럼 이게 나머지 박정희 대통령은 이게 어떻게 끌어내릴 건데요? 뭐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불행한 서거를 했죠.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왜 여기 왜 나옵니까? 거기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리는데.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때는 또 이게 4.19라는 그다음에 부정선거나 이런 게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됐습니까? 부정선거 누가 했습니까? 따라서 제 말에 아무 근거 없는 과거의 불행한 대통령들 비유해서 6개월 내에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탄핵할 건지 하야를 시킬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시라니까.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지금이라도요. 이 집회는 5차까지 왔잖아요. 이게 예.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집회고 이거 한다고 이게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됩니까? 김건희 특검법 통과하려면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한 명이라도 만나서 설득해야지. 이 10,000명도 안 되는 사람 데리고 이런 게 집회한다고 찬성표가 나옵니까? 저는 오로지 이재명 방탄 집회인데요. 이런 게 방탄의 구판을 빨리 때려치워야 된다. 지금이라도 이게 국민들 피곤합니다. 교통 막히고 아무 실력도 없는 이런 게 그 방탄의 구판을 때려치우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네, 뭐 단순히 뭐 대정부 그냥 강경 메시지를 넘어서서 이제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좀 더 좀 목소리를 높이신 것 같은데, 예,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정 뭐 변호사님? 저는 서 변호사 말씀에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이 뭐 김인석 최고위원이 뭐 탄핵을 이야기하거나 뭐 그런 걸 암시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6개월 안에 뭐 승부를 내자, 뭐 6개월 자체에도 지금 많은 의미 부여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뭐 이 숫자에는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김인석 최고위원이 하고자 했던 말 중에 가장 큰 건 결국 이 집회가 처음에 시작되게 됐던 그 원인으로 돌아가 본다면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민적인 민심을 모아달라라는 것이 사실 시작점이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뭐 명태균 씨와 여러 가지 뭐 공천 개입 논란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정권에 대한 어떤 규탄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단 본질적인 것은 이제 예정되어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 민심을 모아달라라는 것이고요. 뭐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표결은 국회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야당에서 알아서 전략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건 결국 국민의 민심 아니겠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민심의 흐름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여당 의원들도 결국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민심이 원하시는 것을 받들어서 결국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게 될 거다라는 것이 야당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김인석 최고위원의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고 일단 뭐 6개월이다 뭐 이런 숫자 자체에는 뭐 크게 뭐 지금은 연연해서 의미를 해석할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보셨듯이 지금 민주당 야권의 장애 집회 계속되고 있고요.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 또 뭐 두 분 의견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지도부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주말에 장애 집회에 참석한 다음에 곧바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로 향했는데요. 경북도청을 찾아서 이철우 경북지사도 만났고 포항의 죽도시장도 방문했습니다. 자, 이런 행보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을 뒤에 좀 자신감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일각에서는 벌써 뭐 대권 행보에 돌입한 거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 형법의 재수론에 의해서 보면 이재명 대표 범죄가 한 16개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성남FC도 내부 두산 차병원 풀어주례 4개고 대장동도 이제 그 배임하고 이해충돌 방지 2개고요. 이런 식으로 개수를 쪼개보면 한 16개 돼요. 근데 딱 그 중에 1개가 1심에서 무죄 넣었다고 마치 이게 모든 사법 리스크를 벗어난 것처럼 행동하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요, 검찰은 한 골만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축구로 비유하면 많이 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15대 1이면 검찰이 이긴 겁니다. 예. 왜? 하나만 딱 유죄가 대법원 되면 이재명 대표 10년간 못 놓으면서 끝납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요, 스코어가요 1대1이 아니에요. 저는 4대1로 봅니다. 검찰이 4예요. 왜? 직접적인 이재명 대표 재판은 선거법과 위정교사가 1대1로 보이죠. 그런데 미리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는 걸 미리 예비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이 3개가 더 있어요. 바로 이제 그 김혜경 배모 씨라고 노죠. 거기에 법카 공직선거법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1억 600하고 똑같은 쟁점이에요. 그게 유죄가 높다는 말은 이재명 대표도 유죄가 논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화영 부지사가 1심에 9년 6개월 넘어서 북한에 800만 불 있죠. 이게 유죄가 나온 것도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백현동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 확정됐잖아요. 그게 왜 70억을 왜 줬을까요? 그게 바로 알선 대가로 4단계 올려주던 대가로 70억 준 거예요. 따라서 이게 이재명 대표 선거법이나 백현동 재판에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런 관련 판결까지 치면 지금 4대1입니다. 이재명 대표 위정교사 하나 가지고 1심입니다. 또 이게 항소심 바뀔 수도 있죠. 이걸 가지고 마치 모든 사법 리스크나 다 벗었다. 이제 뭐 모든 게 무죄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 노름하면 안 됩니다. 아직 사법 리스크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아직 사법 리스크는 많이 남아 있다. 네.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라는 이제 얘기도 뭐 여권에서 물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이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들어보죠.
일단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의 지위가 있는 것은 분명하겠죠. 모든 국민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그와 동시에 제일 야당의 대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라고 한다면 판결 선고와는 별도로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자꾸만 이재명 대표를 뭐 지금 판결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의 지위로만 가두려고 하는 프레임을 자꾸만 걸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거에 굴하지 않는 것이고요. 판결 선고는 판결 선고이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로서 해야 되는 민생 경제 행보는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저런 행보가 눈에 띄는 것은 정부 여당이, 집권 여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집안 싸움에 매몰되다 보니까 뭐 경제나 민생과 관련된 부분, 그런 아젠다를 사실 야당 대표에게 뺏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뭐 대권주자의 행보다 이렇게 평가될 정도로 사실상 집권 여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저는 이걸 더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뭐 예산안을 놓고도 유례 없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금 여야를 막론하 좀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그 정치권 상황을 좀 지켜보실지 저희도 좀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